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기본 분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까지도 다루고 가셨어요.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고 나서 다들 열정적으로 이거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나 가서 바로 설치하려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일단 저는 좀 더 소개를 드리면, 현재 그 명지대학교에서 응용소프트웨어학교에서 학생들에게 AI하고 데이터 분석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협회라는 곳은 일반인들, 비전공자들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고 분석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실무자들도 인사 담당, 기획 담당, 총무 담당, 생산 담당까지도 데이터 분석을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서 인사이트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요.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그 전에 굳이 파이썬이나 R과 같은 그런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고 더 좋아질 거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실무의 영역에서 직무 담당자가 데이터 분석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코딩 툴이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주 삭도를 들고 나왔는데, 이런 의미 있는 일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노코딩 툴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데이터 분석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학습하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고 가셔도 이 강의는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렌지3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오렌지3 실습 형태로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사전에 제가 데이터 분석 사전 지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설문을 좀 드릴게요. 자신 있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룰 수 없다로 질문 드려야 되나요? 잘난 척 하세요. 괜찮아요. 네. 피벗 테이블은 일단 내 손 안에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손에는 없는 건데 자주 활용하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엑셀에 파워 피벗이라는 기능을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엑셀에 파워 쿼리라고 하는 기능을 알고 있다. 예, 있으시네요. 예. 아주 이제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R 프로그래밍을 유튜브든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한 번이라도 배워보고 실행해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계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거나 접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접한 적은 있으시고 실제로 내가 파이썬 코딩을 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셨군요. 이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은 못하지만 알고는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XG 부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접한 적이 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접하실 건데요. 겁먹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머신러닝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일부분인데, 그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예전에는 코딩을 배우고 뭔가 제반 수학적 통계적 지식을 배워야만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부터 포기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리고 싶어요. 그 개념과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툴이 이제 오렌지3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먼저 오렌지3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파이썬도 그렇고 R도 그렇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분석 툴들은 왜 인기가 많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SPSS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시거나 논문 쓰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SPSS는 어둠의 경로로 많이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둠의 경로로. 왜냐면 비싸거든요, 그게. 그래서 막 무료로 다운로드 프로그램 받고 뭐 학교에서는 뭐 무료로 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SPSS 같은 데이터 분석 툴을 이제 다루다가 R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왜냐면 R로 이제 통계 분석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요 공짜라서 그래요. 일단 많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을 SPSS 같은 그런 통계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 업데이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정교한 기술들이 막 업데이트 돼가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언어가 쉽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도 있지만 파이썬이 개발자들 입장에서 언어가 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비전공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방면의 팔방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웹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까지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언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공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 소스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웬만큼 뭐 요즘에는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런칭됐을 때 한 달 정도나 크레딧을 주면서 공짜로 쓰게 한 다음에 이제 유료 전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파이썬이나 R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발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개발 노하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이 계속 나와서 내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면 새로운 만약 이미지를 인식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파이썬에 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인데 이 오렌지3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료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파이썬하고 R의 코딩을 배워서 분석을 했지만 오렌지3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기반의 하나의 프로그래밍인데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듯이 그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엑셀은 한계가 있습니다. 파워 쿼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파워 쿼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엑셀에서 130만 행인가요? 104만 행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130만 행일 거예요. 130만 행 정도의 데이터가 넘어가면 시트를 쪼개거나 130만 행짜리 데이터를 여러분들 로컬 PC에서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화면이 뜨고 모래시계가 돌아가고 PC가 굉장히 열이 받죠. 근데 이제 파워퀄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1000만 행, 2000만 행, 3000만 행 데이터를 여러분들 로컬 PC에서 쉽게 엑셀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피벗 테이블을 돌릴 수 있고 시각화를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차츰차츰 발전이 됐는데 엑셀에 할 수 없는 하나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코딩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엑셀 데이터 분석 기능이 데이터 양을 많이 분석할 수 있게끔의 기능은 진화가 됐지만 그 이후에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엑셀에서 구현을 하려면 다양한 추가 기능을 받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불리워지는 엑셀 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야 돼요. 근데 엑셀 말고 우리가 그 비전공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배워서 이제 개념을 알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엑셀 툴과 같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많은 기업, 일반 사기업들에서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슬로베니아의 어떤 대학에서 이 오렌지3라는 거를 무료로 도네이팅을 이제 자발적으로 받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엑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사용자들이 머신러닝, 딥러닝도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오렌지3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오렌지3를 소개받고 알고 계시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하시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뭐 반가운 일이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소스를 하나 받아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3에 대해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탑재 드린 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 창에서 오렌지 3라고 되어 있는 오렌지 3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영어로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오렌지 이거가 있고, 원래 처음에는 엄청 촌스러웠어요, 오렌지가. 근데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성형수술도 했고, 전체 그 톤 앤 무드를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바꿨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 프루트풀 앤 펀에서 재밌게 뭐 데이터 마이닝을 해라라고 하면서 다운로드 오렌지 3.36.1 버전이 있고요. 여기 메뉴로 다운로드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다운로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스탠드얼론 인스톨러가 있고, 하나는 포터블 오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PIP나 아나콘다로 설치하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로컬 PC에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셔서 회사 PC나 퍼스널 PC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 스탠드얼론 인스톨러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오렌지 3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USB에 이 아래쪽에 있는 포터블 오렌지라고 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USB 꽂아서 바로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PC에 최적화돼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오렌지 3를 스탠드얼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얼론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 폴더에 exe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여기요. 약 503메가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자, 이때 이제 설치할 때 좀 주의하실 사항은 C 드라이브 있죠, 여러분들. C 드라이브의 루트 C 드라이브. 그러니까 C 드라이브 아래쪽에 폴더가 여러 개 있을 텐데, C 드라이브 바로 아래에다가 폴더를 새롭게 하나 생성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오류가 좀 더 덜한데, 만약에 그 폴더에 여러분들이 C 드라이브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C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C 드라이브에서 바로 그냥 여기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C 드라이브 어떤 폴더에 들어가지 마시고 C 드라이브 들어가신 다음에 이 빈 공간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를 누르신 다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폴더 이름은 오렌지라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치하시는 게 가장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누르시고 오렌지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방금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 오렌지 3 설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설치 시작할 때 next, I agree, next 계속 누르시다가 이때 여기 데스티네이션 폴더 할 때 이 C 드라이브 오렌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그리고 계속 next 누르시다 보면 마지막 지음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점이 나옵니다. 여기 요쯤에 이거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인가요? 5분의 1 정도 남겨두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때를 잘 참아내셔야 설치가 되고, 이때는 설치하시는 게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배우시는데,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데이터 분석하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라는 것들에 너무나 이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뭔가 머신러닝에서 예측하고 머신러닝에서 개인지 고양인지 막 이미지 분석하는 그런 분석만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런 앞에 부분들, 궁금한 걸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몰랐던 걸 알아내는 거,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숫자를
단순화하는 이게 일종의 통계할 때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데이터의 대표값이나 분포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분석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최적화하기까지도 뭐 물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생각보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직관과 감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지적 오류가 거의 150가지 된다잖아요. 학술적으로 발견된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끌리는 감, 경험, 그다음 느낌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몇십억짜리 되는 주택을 살 때도 노트북 사는 것보다 더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전에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확률적이라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계산이 철두철미하다. 굉장한 이성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많이 보곤 했어요. 근데 이제는 행동경제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내는 바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합리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비합리적이란 말은 못해요. 근데 합리적이긴 하지만 적절하게 합리적이다. 실수할 땐 실수하고 오류투성인 하나의 존재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데이터 분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뭔가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주가 예측 이런 거 있죠. 로또 예측한다고 막 이렇게 그 사이트에 나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죠. 주가 예측하고 비트코인 가격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분류할 때 암이나 아닌지 이렇게 진단하고 분류하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내가 궁금한 걸 확인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오늘 학생들이 이 전체 대학교 중에 몇 명이나 오늘 출근을 했을까? 등교를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한국외대 안 캠퍼스 안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을까? 이걸 궁금해할 때 머신러닝, 딥러닝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측해내고 추정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하나의 분석의 영역인 거고요. 자, 몰랐던 걸 알아내는 거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청난 복잡한 알고리즘을 접목해가지고 분석을 딱 해서 가져다 주면 야, 너 인사이트 있다라고 박수 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몰랐던 걸 알아낸다는 거 이런 겁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한테 우리 아이스크림은요 여름에 안 팔리고 겨울에 많이 팔립니다 라고 직언하는 거, 그게 인사이트죠. 아이스크림 사장님은 항상 여름에 우리 아이스크림 잘 팔릴 줄 알고 여름에 프로모션 계획하고 이벤트 계획하고 했는데 어떤 직원이 데이터를 딱 봤더니 이상하게 우리 아이스크림의 A, B, C 품목은 겨울에 더 잘 팔리는데요 라고 하면 기존의 사장님이 알고 있었던 나의 직관과 경험과 이 감에 의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을 뒤틀어버리는 순간 그게 바로 인사이트인 거죠. 인사이트는 우리가 흔히 고정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데이터라는 툴을 통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사이트인 거예요. 인사이트라는 말이 굉장히 엄청난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만이 인사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궁금하고 아니면 잘못 알았던 것들을 하나 밝혀주는 것만으로도 큰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벗 테이블, 엑셀 차트, 그리고 개발세발 쓰여져 있는 손으로 만든 테이블 하나에도 우리는 그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무시하고 뭔가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만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만 뭔가 인사이트 있는 분석을 하는 것처럼 뭔가 아름답고 예쁜 그래프이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엑셀의 파란색, 빨간색 그냥 막대 차트로만 만들어진 그 데이터 분석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착각과 같은 그런 관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팩트가 있다면 그게 바로 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의미이고 그게 바로 인사이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항상 데이터 분석하면 데이터를 살펴보고 지워야 되는데
지우기가.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또 하나의 착각은 데이터를 받아보면 데이터 분석이 시작되는 줄 아는 거예요. 사실 그 거꾸로입니다. 무엇을 궁금한지 알면요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현상을 다 확인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 분석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는 실수거든요. 특히 전문가들에게서 그 현상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교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설문조사로 다 끝낼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학교에 대한 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예측할 수 있어라고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다 끌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데이터의 이제 분석에 우리가 이제 당구 치다 보면 이제 당구 안 치시는 분들 당구 치다 보면 80점도 넘어가면 모든 세상이 당구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구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 다 이길 것 같고 길이 막 눈에 보여요. 뭐 골프 칠 때도 마찬가지고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그래서 데이터를 보기 전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금한 거 그리고 내가 이건 알고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은 것들을 밝혀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이 왜 밥을 잘 먹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쩌면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왜 학생 식당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들을 규명할 때 그 원인 규명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제서야 수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 분석하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들이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하는 분석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굴리게 되고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거든요. 리멤버라는 회사가 명함이라고 하는 명함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명함을 분석해서 우리가 무슨 인맥 네트워크를 만들고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더 많이 알려면 어디에서부터 정보를 획득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928년도부터 만들어진 OCR 기능들을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지 80년대 기술을 접목해서 비즈니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의 숲이나 더 VC라든가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기업에 있는 공시 자료들을 웹 크롤링을 해가지고 부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월 구독료 3만원, 4만원 되는 서비스를 만들듯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그게 데이터 분석에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거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거나 학교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 창출할 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궁금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 데이터 모아가지고 분석해봤자 인사이트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질문을 통해서 분석하는 걸 결과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을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잘된 질문을 설계하고 그 질문 안에서 내가 이 질문을 데이터로 검증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 이게 데이터 분석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의 툴은 피벗 테이블로 돌리든 시각화를 엑셀로 하든 그림으로 손으로 그리든 구글 시트로 하든 파이썬으로 하든 R로 하든 그 다음의 문제는 아주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궁금해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 그 데이터를 보고 궁금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나의 분야와 내 직무와 내 실무에서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계속 도출해내는 거. 그게 데이터 분석의 시작점이고요. 특히 데이터 분석 툴들이 너무나 쏟아져 나오는 이 시기에는 인문학도하고 사회과학자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나 컴공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서 훨씬 더 창의적인 데이터 분석이 나와요.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있는 일들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 현상을 데이터만으로 보지 않거든요.
인간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현상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데이터의 힘을 같이 빌려가지고 인사이트를 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은 어찌 보면 뒷단에 있는 공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앞단에서 창의적인 영역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참 우선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쇼핑몰 평균 시간은 이러면 기계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평균 그 쇼핑한 시간들을 그냥 평균 내면 그만해요. 그래서 한 백화점에 갔는데 1층 쇼핑하는 시간은 15분이다.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쇼핑몰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5분입니다. 이러면 공학도들이 나는 통계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평균을 냈어요 라고 말할 뿐이죠. 그런데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인문학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인사이트가 있으려면 사람들의 쇼핑몰 평균 시간에다가 누구와 함께 갔느냐에 대한 변수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거 피벗 테이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전체 사람 인원 놓고 쇼핑 시간 피벗 테이블에 넣으면 평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백화점의 쇼핑 평균 시간 15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여기에 쇼핑 평균 시간이 사람들의 행동 양상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누구랑 함께 쇼핑을 했느냐에 따라서 쇼핑 시간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누가 낼 수 있느냐,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 던지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로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에 변수 하나 넣는 겁니다. 컬럼 값을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남자 갔을 때 쇼핑 시간과 남자 여자 갔을 때 쇼핑 시간, 여자 갔을 때 쇼핑 시간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평균만 봤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었던 데이터들이 또 하나의 변수를 하나 추가했더니 동행자에 따라서 평균 시간은 시간대별로 평균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겠죠. 거의 장 마감 시간에 백화점 마감 시간에 보는 그 쇼핑몰 그 평균 시간대하고 처음에 쇼핑몰에 언제 진입했는 그 시간대에 따라서 쇼핑몰에서 경험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일별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층별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경 음악을 어떻게 틀어주느냐에 따라서 쇼핑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쇼핑몰 평균 시간이라고 했을 때 쇼핑몰 평균 시간, 데이터 B열에 C열에 사람 아이디가 있고 쇼핑몰 시간, 쇼핑한 시간이 있으니까 야 그냥 평균 내보자, 이 접근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동행자에 따라서 쇼핑몰 평균 시간을 보고 싶은데 이 동행자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라는 것부터 데이터 분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행자랑 같은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지? 영수증 보고 알 수 있을까? 아니면 CCTV로 가서 남자 여자 같이 왔는지, 적어도 개인정보 때문에 식별할 수는 없지만 비식별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같이 온 사람들, 혼자 온 사람들을 한번 평균 시간 비교해 볼까?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도 데이터를 측정하거나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전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동행자에 따른 쇼핑 평균 시간들, 요즘에 CCTV 객체 탐지해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왔고 몇 살의 사람이 들어온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실제 백화점 CCTV 분석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CCTV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해서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확인하고 남자 여자인지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동선으로 가고 있는지까지 추적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없었다면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동행자에 따른 쇼핑몰 평균 시간대를 내가 예전에는 궁금했지만 알지 못했던 거를 마이너리티 리포트 탐크루즈가 구현했던 거의 85%나 90%의 기능이 현재 다 이제 상용화될 수 있다고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센서 기술이라든가 분석 기술이 없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못했어요. 던져도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조사회사에서 사람들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서 쇼핑할 때 사람들이 어디 쳐다보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매대를 밑에서부터 보는지 위에서부터 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설문조사를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가면은 매대를 위에서부터 봅니까 아래서부터 봅니까? 내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눈동자를 스스로 추정해가지고 저는 위에서부터 봅니다, 아래서부터 봅니다, 이렇게
자기 기입식 성명에만 의존을 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하냐면요. 그냥 여기 안구장치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쇼핑 그 패널들한테 쇼핑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눈동자를 가지고 어디를 보는지가 다 추적돼서 데이터로 수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훨씬 더 뎁스 있는 분석.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걸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질문들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데이터 분석의 큰 그 오버뷰를 해보면요.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스 오버뷰 해보면 일단 질문을 잘 던지고 나면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크리에이티브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공학이라고 불려지거나 기술적인 측면들은 측정되고 데이터가 저장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측정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앞단에서 질문을 잘 던지셔야 됩니다. 아무 데이터나 막 수집해가지고 그 중에서 뭔가 찾는 게 인사이트가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질문을 어떻게 데이터로 바꿔낼 것인지 고민하는 거죠. 그 말은 즉 요겁니다. 카페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 비 오는 날에 한남동은 맑은 날에 압구정동보다 커피가 얼마나 더 잘 팔릴까? 날씨나 상권에 따라서 커피가 잘 팔리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건 하나의 크리에이티브의 질문의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데이터로 보여줄 것인지를 이렇게 전환하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맑은 날, 일자별로 볼까, 시간대별로 볼까, 월별로 볼까. 그리고 한남점과 압구정점에 대한 포인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남점과 압구정점의 비 오는지 맑은지의 기상 상태는 딱 그 점의 축이라든가 그 한남점하고 압구정점의 기상 관측 레이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한남점과 압구정점의 포인트, 날씨 포인트는 어디로 갈까? 서울 관측소로 갈 것인지 남산에 있는 관측소로 갈 것인지 이걸 하나 정하는 거. 그리고 비 오는 지 맑은 날에 되는 건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에 일자별로 봤을 경우에는 한 달 중에 비 오는 날의 횟수로 비율을 볼 건지 아니면 일자별로 봐서 비 오는 날만 따로 풀어가지고 볼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적인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잘 팔리는 거는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통계 분석에서 T-테스트를 할 건지 그냥 시각화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높다 낮다라고 확인을 할 건지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이 높으면 높다라고 얘기할 건지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배워나가는 게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집단의 것들은 창의적이지 않더라도 조금만 배우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내가 안 배우더라도 누구한테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에 내가 앞에서 어떤 질문과 어떤 걸 검증하려고 하는 이 분석 주제와 가설에 대한 문제는 그 담당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업무 데스크만 하나 떨어져도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는 다 어렵거든요. 그 일을 맡고 그 데이터를 담당하는 사람만이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분석가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실무자들이 분석하는 영역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얘기합니다. 분석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요. 멋있는 뒷면에 공부해도 그 실무자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좋으지 못해요. 근데 분석은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 도메인과 그 업무와 그 실무에 있는 고민들은 아무리 하버드 대학 나온 공학가들도 그 분석을 통해서 알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을 잘 가진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석을 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유행을 하는 겁니다. 같은 회사가 이제 발표를 했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말고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여기서 시민이라는 게 이제 격화시키는 발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하나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 실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툴로 분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툴이다. 그 툴의 전문가는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엔진에 대한 원리,
그것들을 다 알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안전하게 하고 사고를 내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착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게 중요한 사람에게 엔진의 원리까지 분석해내라고 하는 건 무리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안전운전을 하고 이 자동차가 연비를 잘 효율적으로 태워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아키텍처들의 일들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서버는 어떻게 구성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영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측정하고 수집하는 건 IoT와 관련된 센서가 많이 요즘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웬만큼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센서나 IoT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내 질문들과 연결시키는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그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 데이터를 어떤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인지 어떤 하드웨어 정도에 저장할 것인지 판단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저장이 된 데이터를 지금 이 한국에 있는 학생 데이터들이나 교직원 데이터들도 어딘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빼쓰고 싶어요. 내가 학생들의 수강 신청 정보와 학생들의 주소를 알고 싶어요. 주소에 따라서 수강 신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역에 따라서, 출신 지역에 따라서 뭐 수강 신청 과목에 어떤 큰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 두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보통 IT팀이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IT팀이 다른 부서들도 할 거 많으니까 기다리세요 하고 일주일 지나도 답이 안 와요.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죠.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시구자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SQL이라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건데 이미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SQL이라고 하는데 SQL은 사실 일주일 조금 배워서 내가 원하는 정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 정도만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부터 이제 위에 분석가들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SQL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리기 전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를 탐색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도 오렌지 스팀 단계도 있는데 탐색하는 단계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오늘 우리 등교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얼마일까? 집에서의 평균 거리는 얼마일까? 그리고 집과 학교에 갔을 때 집과 학교와의 거리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까? 집과 학교에 가까운 학생들이 좀 많이 방학때 등교를 할까? 아니면 먼 사람들이 등교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통계치를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거, 그때 하는 게 바로 탐색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계치로만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화, 그래프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이 탐색적 분석입니다. 엑셀의 피벗 테이블 놓는 것도 그런 탐색적인 분석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색 분석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나왔을 때 모델링이라는 우리가 모델링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해보실 거예요. 근데 모델링이라는 거는 내가 학생들의 IQ를 예측하고 싶어요. 근데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와 그 다음에 학업 성적들과 고등학교 때 성적, 그 다음에 교우 관계 이것도 몇 가지를 가지고 남자이면서 20대 초반이면서 고등학교 때 반에서 한 중간 정도 등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1학기 학점이 4.0에서 한 3.5 정도 되는 사람들의 IQ가 높더라. 그런 특정 변수의 특성마다 IQ 점수가 높다 낮다를 이렇게 미리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이 어떨 때, 키가 어떨 때, 무기가 어떨 때, 고등학교 때에서 학업 성적이 어떨 때 IQ가 몇 점이더라. 이게 여러 학생들의 데이터가 모여지면 IQ를 설명하는 가장 큰 변수는 성별일 거예요. 성별일 때 IQ가 어떨 때 아니면 고등학교 학업 성적에 따라서 IQ가 많이 달라지더라라는 변수가 하나 발견되면 이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라는 점수와 그 다음에 IQ 점수를 가지고 모델링을 만드는 거예요. 쉬운 말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학생이 왔을 때 내가 너 고등학교 학업 성적을 나한테 말해주면 왜 IQ 내가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는 공식을 만드는 게 모델링이고 그걸 위해서 머신러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쭉 흘러간다는 것까지만 알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오렌지 3를 해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